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수다의 이승입니다. 네, 요즘 미증시 이 경제 지표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지난밤에는 이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렇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사그라들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는 2.87% 올랐고요. 또 S&P 500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섹터들이 상승을 하면서 2%대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은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일라이릴리가 9%대로 가장 높은 상승 탄력 보였고요. 또 이어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도 6%대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6%대 급등하는 흐름 나타났는데요. 우리 시장도 오늘 반도체, 헬스케어 업종의 강한 반등이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양시장 모두 갭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정말 한 주 동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계속되는 장세 속에서 우리 시장 오늘 힘을 내주면서 반등하면서 상승 출발했는데요. 그래도 한 주의 마무리를 조금은 안심하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황 지수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2603선에서 장을 열면서 4일 만에 2600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소폭 내리면서 1% 넘게 상승률 보이면서 2,589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고점 근처에서 계속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장 마감까지 조금 더 힘을 내어주면서 고점을 뚫어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급으로 넘어가 보시면 오늘 개인 홀로, 나홀로 사자세 보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각각 외국인은 사실 6거래일 연속 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었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계속 매도 흐름 보여주다가 지금 현재 매수세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6거래일 연속 매도 흐름 보이다가 지금 전하는 모습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시장에서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더 큰 상승 탄력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2% 넘게 3% 가까운 상승률 보이면서 765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오늘 2차 정시 중심으로 큰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수급에서 넘어가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함께 빨간불 상승 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원대 넘게 매도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 특히 외국인과 기관, 전기전자 업종 중심으로 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수다는 시장에 대한 이슈와 다양한 테마를 분석해보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시간과 또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슈 경제 등 다양한 수다 주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마감 장 전에 짚어보는 특징적 흐름 분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기 전에 현재 우리 시장 흐름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다희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황센터 박다희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 무더위로 좀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이 입주였다고 하는데요. 더위가 한풀 꺾이기를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불어온 가을바람의 영향으로 우리 시장을 뒤덮였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한풀 꺾이는 모습입니다. 네,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패닉장으로 시작했던 우리 시장 끝까지 오늘 기분 좋은 금요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이 시각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수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오늘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2600선에서 기분 좋은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현재는 1.26% 상승한 2589.04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2.62% 상승했고요. 764.78포인트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 오늘 코스피 수급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상반된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네요. 외인 홀로 팔자세였습니다. 686억 원 가까이 팔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은 기관과 외인의 사자세가 쌍끌이 사자세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기관이 647억 원, 외인이 414억 원을 각각 담았습니다. 기관은 투신과 연기금 중심으로 물량을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네, 내릴 때는 다 같이 내려가더니 오를 때는 대장주들부터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1.63% 오른 74,600원에 형성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5.08% 상승한 171,700원 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오늘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장중 한때 17만 원 선에서 고점을 형성했는데요. 잠깐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잠깐 파란불을 켜냈었는데요. 현재는 0.16% 상승 흐름 보이면서 32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44% 내림세 걷고 있습니다. 네, 고점 많이 상승폭을 가져왔기 때문에 현재 96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 2.96% 상승했습니다. 현재가 24만 3,500원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만나보셔야겠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 켜냈습니다. 네, 오늘은 에코프로 형제들의 동반 상승세가 강한 모습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종목들이 상승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훈풍이 국내 증시 2차 전지 종목들의 상승 랠리로 이어졌는데요. 그 가운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6%에서 7%까지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함께 오름세 걷고 있네요. 1.85% 상승했습니다. 30만 2,500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삼천당제약 0.92%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현재가 16만 4천 원에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 발표될 주요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의 변동 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굵직한 주요 이슈들 가져가시죠.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박다희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테마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코너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즘 롤러코스터 같은 이러한 증시 속에서도 굳건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주인데요. 2분기 조선주들의 호실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데다가 업황 자체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조선가가 상승 추세를 보이는 데다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이 후판 가격도 저렴해지면서 조선주들에게는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러한 부분도 남아 있고요. 또 노후선 교체 수요 사이클에 따라서 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모멘텀들로 인해서 주가 역시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주요 조선사들의 주가는 최근 한 달간 각각 5.9% 그리고 7.75% 상승을 했고요. 특히 HD한국조선해양의 주가는 최근 한 달간 13.44% 상승을 하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주의 이러한 상승세는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최소 1년까지는 우상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조선업의 이번 슈퍼사이클이 과거보다 더 빨리 돌아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 업종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가 혼란스러운 장세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블랙먼데이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인 이 다음 날 8월 6일이었죠. 우리 증시가 좀 크게 반등을 하는 모습 속에서 이 조선 업종이 큰 강세를 보였습니다. 당일 HD현대중공업과 HD한국조선해양은 모두 10% 넘게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한화오션과 그리고 또 HD현대미포 또한 일제히 상승세 보이면서 코스피 상승률을 좀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러한 상승세에는 하나의 지표가 좀 영향을 줬는데요. 영국의 조선 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작년 대비해서 46% 정도 줄었지만 이 한국의 7월 수주량은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40%로 1위를
1위를 차지하면서 절반가량을 쓸어 담았고 중국을 제친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2.8배가량 높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네, 2021년에 이렇게 조선주가 많이 올랐을 때는 이 수주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요. 올해는 이렇게 수주와 더불어서 실적까지 좀 증명을 해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모두 2분기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조선 업체들 살펴보자면은 HD 현대중공업은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하나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24만 원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2분기 영업이익이 3,76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8.7% 뛰었고요. 삼성중공업의 2분기 영업이익은 1,307억 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121.9% 증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에는 선가와 그리고 또 수주의 증가도 기여를 했습니다. 한동안 사실 해운 업계가 오랜 기간 동안 불황기를 겪고 있었는데요. 자본시장에서 그러면서 좀 소외되고 있는 업종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2008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선박 교체 수주가 시작이 되면서 이 조선계가 불황기를 좀 겪고 그리고 또 코로나 이전까지 유가 하락과 발주량 감소에 따라서 직격탄을 계속 맞게 된 것이죠. 근데 또 지금 현재 전 세계에요. 이 조선의 대형 선박을 지을 조선소가 150여 개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업계 불황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노후된 선박을 계속 교체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에 따라 15년 이상인 노후 선박이 34%나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주 수요가 그만큼 많이 쌓여 있음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좀 맞물리게 되면서 선박을 건조하는 비용 역시 높아지고요. 이게 또 선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또 나아가서 조선사의 수익성 개선으로까지 좀 연쇄적으로 좀 호재를 입게 된 것입니다. 선가 자체가 지금 좀 상승세인 데다가 더불어서 발주의 구성도 지금 고사양을 원하고 있는 수준인데요. 사실 우리 국내 조선소들의 기술력들이 사실 굉장히 우수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그렇죠. 유리한 환경 속에서 이미 국내 조선사들은 공급자 우위 환경을 기점으로 거의 3, 4년치의 일감은 좀 확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조선업체들이 이 친환경 선박, 특히나 LNG 선박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탄소 감축 기조로 인해서 LNG선 수요가 꾸준히 증가를 하면서 조선사들의 수익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에도요, 이 카타르 에너지 LNG 운반선 수주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소식도 나왔는데요. 비교적 납기가 빠른 우리 조선사들은 이 중에서도 10대 이상을 수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LNG선 같은 경우에는요, 국제 정세에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요.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트럼프 트레이드로 또 분류가 되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트럼프 후보는 이 친환경이 아닌 전통 에너지의 확대를 지지하는 만큼 이 LNG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을 언급한 바가 있어서 LNG선 발주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세에는 또 원자재 가격 하락 효과는 아직까지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반기에 들어서 원자재 가격은 계속 하락할 것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도 1위를 기록했다고 수주량에 있어서 1위를 기록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본격적으로 수주 물량이 늘어나는 데에는 3분기가 그 시작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절정이 아니라는 게 정말 놀랍기만 한데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에 조선주 호황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가 정말 한국 조선사의 기념이 될 만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5일에 발표됐던 이 SK증권의 리포트에 따르면요. 조선업계의 수주가 이어져서 중국 국영 조선소마저 캐파가 확대가 됐다고 하니까요. 조선 업황, 슈퍼사이클에 이미 많이 진행이 된 것이 아닌 이제 시작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제로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엔터주가 이 터널의 끝은 어디인지 모르게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글로벌 시장에서 이 식지 않는 K-팝의 열기에도 이 한동안 내리막을 걷던 엔터주가 하이브가 예상 밖으로 2분기 기준 최대 매출액을 또 기록을 하면서 하이브 중심으로 좀 최근에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4대 엔터주의 시총이 하루 만에 7천억 넘게 불어났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아직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팬덤의 꾸준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엔터주가 실적 부진과 또 시장 불확실성에 직면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SM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247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를 밑돈 실적을 내놨습니다. 네, 특히 7월이 엔터주한테는 유난히 좀 혹독했던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위기론이 좀 대두가 되면서 7월 한 달 동안 SM과 하이브의 주가가 모두 12% 가까이 빠졌는데요. 특히 7월 19일에는 이 엔터주들의 2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에 모두 줄줄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우려 속에 실제로도 실적 부진을 기록하기도 했었죠.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국인 투자자까지 좀 물량을 덜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엔터주가 무너진 데 이유에는 실적 악화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K-팝의 글로벌 인기는 사실 여전하지만 기획사들의 실적은 좀 부진한 상태인 건데요. K-팝의 해외 시장이 좀 다변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신인 발굴이 계속되면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요. 이 핵심 아티스트였던 BTS와 블랙핑크의 공백을 메울 만한 아티스트는 아직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활기가 떨어진 상태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사실 K-팝의 최대 진출 시장은 중국인데 중국 진출길마저 좀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획사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픈 대목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부진한 실적은 초동 판매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초동 판매량은 팬덤의 규모와 그리고 인당 구매량에 좀 좌우가 되는데요. 아이러니하게 해외에서는 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초동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이 중국 팬들의 좀 수요가 떨어진 게 요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중국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 연이은 실적과 또 판매량 부진으로 이 산업 성장에 대한 좀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미니진 사태로 인해서 이 산업 특유의 휴먼 리스크라고 하죠. 이러한 또 리스크가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의 피로감 또한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피로감을 해소해줄 또 주요 아티스트의 복귀 또한 또 올림픽이나 뭐 미국 대선 같은 이러한 좀 굵직한 이벤트로 인해서 4분기로 좀 연기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엔터 산업이 딱히 흥행 포인트를 찾지는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도 지난 5일부터 좀 바닥을 다지기 시작을 하면서 엔터주에 살짝 온기가 불어넣어진 데는 그래도 하이브의 2분기 역대 최고 매출액과 또 저가 매수세로 동반 강세가 일어난 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하이브를 시작으로 엔터주의 주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소식 이후에 엔터주 4개 종목의 시총이 하루 만에 총 7천억 원 넘게 불어나면서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방탄소년단 멤버인 슈가가 음주운전 혐의를 받으면서 그 상승폭을 살짝은 좀 덜어내는 모습이었지만요. 하지만 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에는 미지수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가도 지금 사실 좀 확신을 못하는 분위기인데 엔터주 자체가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인 데다가 상반기보다는 앞으로 하반기에 좀 실적 모멘텀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본격 반등 시기는 4분기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4분기를 시작으로 올해 실적에서 이제 내년으로 좀 넘어가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니까요.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면서 좀 장기적인 추세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엔터주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끌고 가야 된다. 이러한 시각까지 짚어봤고요. 또 저희는 이 엔터주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업종이죠. 이 게임 섹터에 대한 이야기 이어나가 보려고 하는데요. 넥슨과 넷마블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게임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넥슨의 경우에는 올 5월에 중국에서 출시한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이 흥행을 하면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0%, 영업이익은 63% 늘어나면서 국내 게임사 최초로 연매출 5조 원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중국 흥행은요, 오랜 시간 현지화 작업에 공을 들인 점에서 나타났는데요. 특히 신규 콘텐츠 업데이트와 이벤트가 유저들의 큰 호응을 얻으면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진 겁니다. 넥슨은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출시하면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고요. 또 이러한 전략은
넥슨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더욱더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같은 기간 넷마블 또한 좀 주요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글로벌의 흥행과 그리고 또 신작 출시가 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넷마블은 특히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29.6% 상승을 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에 지금 성공을 한 상태인데요. 특히 나 혼자만 레벨업 이 게임이 좀 톡톡히 효자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특히 큰 인기를 끌면서 지금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글로벌 시장 중에서도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넷마블의 입지가 점점 공고히 다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넷마블과 넥슨 이 주요 게임사들의 안정적인 성과와 그리고 또 하반기에 출시할 신작에 대한 기대감에 향후 성장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국내 게임 업종 가운데서 가장 큰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게임업계의 대표하는 이 3N이 있죠. 하지만 NC소프트만이 좀 우울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이미 전년 대비 70% 감소를 한 상황에서 2분기 영업이익까지도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가까스로 영업 손실은 면하기는 했지만 기대 이하의 성적으로 계속해서 좀 어두운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주요 게임주도 하락세에 접어든 것도 주요 게임들도 하락세에 접어든 것도 이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5일이죠. 이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인력 축소를 통한 비용 효율화와 또 약속된 신작 출시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실적 발표로 인해서 넷마블과 넥슨은 이 게임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입지를 더 공고히 다질 것 같습니다. 모두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계속 끌면서 여러 가지 성장 전략을 좀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단지 게임 시장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함께 협력을 하면서 보다 더 큰 성공적인 전략을 키워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넷마블에서 나 혼자만 레벨업 뭔가 좀 친숙하지 않으신가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마켓나우 시간에서 이 웹툰, K-웹툰의 해외 열풍 말씀드리면서 나 혼자만 레벨업에 대한 웹툰 좀 설명드린 적 있었는데요. 북미에 나가면 그 인지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서 이 웹툰을 영상이나 게임 같은 2차 콘텐츠와 이 재가공을 시키면서 그 인기가 글로벌에서 더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때 이제 넷마블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정말 지금 다시 돌이켜보니까 성공적인 콜라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증권가에 따르면 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종목으로는 또 크래프톤, 펄어비스, W게임즈가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들 흐름 같이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또 게임업계 다가올 또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21일부터 이 세계 최대 게임 쇼인 게임스컴 2024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넥슨 게임즈의 퍼스트 디센던트 흥행으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게임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진 그러한 상황인데요. 또 이벤트 후에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러한 일정까지도 같이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조선과 엔터, 게임주들에 대한 이야기 만나봤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 시각 특징주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희수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증시에 인상적인 흐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이 시각 특징주 탑5의 성희수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특징적 흐름 보인 종목 5가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5위는 신원종합개발이 차지했습니다. 신원종합개발이 그린벨트 해제 소식에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12년 만에 서울의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신규 택지 후보를 지정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신원종합개발이 앞서 서초구 내곡동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향후 그린벨트 해제 이후 혜택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전날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용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정부는 이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2029년까지 수도권에 42만 7천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신원종합개발 현재 상한가 기록해서 3,405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위입니다. 4위는 셀바스 AI가 차지했습니다. 셀바스 AI가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디지털 교과서 학습 플랫폼인 셀펍이 부산교대 에듀테크 소프트랩 실증 제품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셀바스 AI는 공교육에서 셀펍을 활용한 다양한 수업 모델을 확보해 교육 현장에 더욱 최적화된 에듀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데요. 셀펍은 맞춤형 디지털 교과서로 교과목에 관계없이 교사의 효율적인 수업 준비와 학생의 효과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해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수업 모델을 제공합니다. 본격적인 실증 사업은 9일 부산 교대에서 진행되는 에듀테크 소프트랩 매칭데이 이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셀바스 AI 전일 대비 11.12% 오른 14,7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위입니다. 3위는 LS 에코에너지가 차지했습니다. LS 에코에너지는 베트남 생산 법인인 LS 비나가 최근 베트남 전력공사에 약 2,000km의 가공선을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공선은 철탑과 전주에 설치되는 전선인데요. 이번 공급은 베트남 북부와 중부를 잇는 약 600km 길이의 주요 송전망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베트남 국토의 절반에 가까운 거리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베트남 북부는 지난해 매일 2시간의 계획 정전을 실시할 정도로 전력난이 심각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부의 전력을 북부로 보내서 전력난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LS 에코에너지 현재 13.33% 오른 28,0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위입니다. 2위는 네이버가 차지했습니다. 네이버가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네이버는 개장 전에 올해 2분기 매출액이 2조 6,105억 원, 영업이익은 4,72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8.4%, 26.8%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네이버는 초개인화 기술을 기반으로 체류 시간의 확대와 새로운 수익 창출에 집중할 계획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실적 개선으로 네이버 주가가 바닥을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하반기 상승세를 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은 일회성 요인에 좌우될 2분기 실적보다는 커머스 반등을 확인하게 될 하반기 전망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네이버 현재 전일 대비 0.49% 오른 16만 3,500원 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망의 1위입니다. 1위는 SK하이닉스가 오늘 차지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인공지능 칩의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등하자 국내 대표 반도체주인 SK하이닉스가 함께 상승세 보였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전날보다 6.13% 상승의 거래를 마쳤고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도 상승했지만 엔비디아가 이들 종목보다 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번 급등은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작은 호재가 나오자 주가가 반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엔비디아는 그동안 낙폭이 매우 컸기 때문에 이날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HBM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진 SK하이닉스는 HBM3를 엔비디아에 공급한 데 이어서 올해 3월부터는 HBM3E도 납품 중입니다. SK하이닉스 현재 4.71% 상승한 17만 1,100원 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요일 5가지 특징 종목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탑5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장에서 뜨거운 관심 받았던 특징주들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특징 테마도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전선주들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화이자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뜨거운 관심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재확산 이슈로 인해서 계속해서 시세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그린생명과학 23%대 강한 상승 탄력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정부의 주택 공급 소식 으로 인해서 건설 중소형주들도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오늘 신원종합개발과 상지건설이 상한가 진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어서 또 일본에서 이 규슈 지방에서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서 또 지진에 대한 이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또 재난 안전 이러한 지진 관련주들 함께 오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네, 여기까지 특징주와 특징 테마를 듣고 오는 동안 우리 시장 8월 9일 금요일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 마감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수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금요일장, 한 주의 마지막 장이죠. 드디어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양시장은 블랙 먼데이의 아픔을 드디어 딛고 모두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간밤 고용지표의 호조 소식에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고요. 경기 불안에 대한 흐름은 약간 안정된 모습 보이면서 우리 증시도 상승 탄력 이어갔는데요. 먼저 코스피 1.29% 올라 2,589.6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이보다 조금 높은 폭으로 상승해서 2.65% 오른 765.0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 보였습니다. 개인이 104억 원, 기관이 388억 원 물량 담아냈고요. 외국인이 홀로 팔자세 보였네요. 584억 원 물량 덜어낸 모습입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 보였습니다. 기관이 700억 원 이상, 외국인이 400억 원 이상 물량 담아냈고요. 개인이 반대로 홀로 1,151억 원 물량 덜어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1위부터 5위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전 종목이 빨간불을 켜줬는데요. SK하이닉스 특징주 종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발 훈풍으로 오늘 상승세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보다 높은 폭의 상승세 보였는데요. 4.96% 상승한 17만 1,500원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1.44% 내려 96만 원 선 지켜졌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입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2차 전지 종목이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에코프로 BM은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가장 강했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7.69%까지 시원하게 올라주면서 17만 9,200원 선 지켜냈습니다. 이어서 HLB와 삼천당 제약도 모두 강세를 보이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도 오늘 탄탄한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금요일 마지막 장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 시장이 굉장히 급락을 하면서 좀 무서웠던 그러한 하루를 보냈는데요. 그래도 이후에는 좀 우리 증시가 반등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이런 상승세에 이어나가길 바라겠고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슈경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계속해서 발표되는 이런 경제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 조짐에 따라서 긴급하게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이러한 목소리에서 또 오늘 시장에서는 9월 빅컷 가능성이 좀 철회되는 그러한 분위기인데요. 네, 또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최고 경영자죠. 데이비드 솔로몬은 미국 경제는 앞으로 계속 더 나아갈 것이고 심각한 경기 침체는 겪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최근에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시도한 것이 우리 전 세계 시장에 좀 큰 폭락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단지 최근 상승에 대한 건전한 조정일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좀 시사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님 모시고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이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이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전망하고 나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렇게 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긴급 금리 인하, 이 9월 50bp 인하 가능성은 좀 줄어든 그런 모습인데요. 그간에는 경기 둔화 시그널이 좀 감지가 되면서 빠르게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좀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렇게 또 하루 만에 좀 시각이 바뀌니까 우리 금리 인하의 방향성 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교수님께서는 금리 인하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실까요? 저는 분명히 이제 미국은 9월 달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내리는 확률은 뭐 거의 90%로 정해졌다. 다만 0.25%를 내리느냐 아니면 0.5% 아주 크게 내리느냐 그게 이제 핵심 사항인데요. 아마 저는 한 0.25% 내릴 것이고 다만 9월, 11월, 12월 앞으로 한 3번 정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5%이고 한국은 3.5%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와 같이 0%에서부터
30%까지 크게 올렸고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습니다. 국가가 하는 경제 정책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금융 정책이 바로 이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려서 시장의 시중 금리를 조절하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목표로 하고 있는 기준 물가 수준이 2%인데요. 이번 달에 미국의 물가가 3%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9%까지 크게 올랐던 미국의 물가가 이제 3%로 안정이 됐고, 이렇게 5.5% 최고 금리가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물가가 안정됐습니다. 요점은 저는 9월 달에 0.25% 또는 0.5% 거의 80%, 90% 확률로 확실하게 내린다. 다만 픽샷 0.5까지 내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그 상황을 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의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주식을 하는 사람이 한 3분의 1, 우리나라가 5,200만 명에 대한 인구가 있기 때문에 한 1,400만 명이 주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미국 전체 국민의 약 70%가 주식 투자를 합니다. 미국 국민들은 연금이 전부 다 미국 자산에 투자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을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미국이 글로벌 차지하는 비중은 60%고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의 주식시장이 계속 하락을 한다 그러면 미국 국민들이 연금이 없어지고 노후가 불안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은 절대로 주식시장이 붕괴되는 것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더 하락한다 그러면 크게 기준금리를 내려서 주식시장을 부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준금리와 주식시장의 이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0.8입니다. 완전히 반대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주식시장이 크게 부양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높다 그러면 주식을 투자하지 않고 5.5% 은행의 예금만 해도 충분한데, 만약에 기준금리가 2라든지 3까지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 이자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 많은 돈들이 주식시장에 투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은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9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또 0.25냐, 0.5냐 했을 때는 전자에 조금 더 비중을 실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이렇게 주식시장도 혼란스러운데 이 고물가도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외식비와 또 식료품 비용이 정말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고물가라는 키워드가 또 미국 대선에서 정말 핵심 쟁점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미국의 최대 슈퍼마켓인 크로거가 전자 가격 표지판을 사용하는 게 가격 인상을 더 쉽게 한다라고 또 비판을 하고 있고, 또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가격 후려치기가 좀 문제다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는 반면, 또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저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정책 실패다라고 좀 말을 하면서 책임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이 고물가라는 키워드 안에서 외식과 식료품 업계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아마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물가가 많이 너무 올라서 이제 뭐 여당이 좀 참패를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물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360개의 품목을 가지고 물가를 계산하게 됩니다. 뭐 라면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쌀, 라면, 우리 국민들이 먹는 생필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이렇게 품목 한 400개를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데, 미국은 전체 국민들의 급여 중에 50%가 임대료로 지출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월세가 최근에 한 1월 달에 갔을 때 미국의 월세가 월 한 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방 한 개 원룸이 자기 급여의 절반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졸을 대학원 박사를 마쳤던 친구인데 자기 연봉이 한 7만 달러 정도 받더라고요. 7만 달러니까 한 1억 정도 받습니다. 그렇죠. 월세가 한 50% 정도 나가고 나머지로 이제 생활비를 먹고 삽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소득 중에 한 20%가 주거비로 나가지만 미국이나 영국이나 전체 급여의 한 절반 정도가 집세로 나가고, 미국은 아시다시피 전세가 없습니다.
무조건 월세 제도밖에 없다. 그래서 전체 한 40에서 50%가 주거비로 나가고 그 다음에 한 20%가 이렇게 음식 가격이라든지 식비로 나가게 됩니다. 뭐 나머지 교육비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물가에서 집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밖에 안 되고 미국은 전체 물가를 계산하는 것 중에 집값이 포함되는 비중이 33%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집값에 의해서 물가가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 이제 우리가 햄버거 앞에서 이제 예시로 들었지만 미국에서 빅맥 지수가 햄버거 하나가 한 18달러, 한 20달러 정도 합니다. 제가 1월 달에 갔을 때 햄버거를 내가 샀는데도 팁을 15% 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내가 프랜차이즈점에서 샀는데도 강제로 내는 건 아니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15%인지 20%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한국 사람들은 다 안 내는 걸로 체크를 많이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또 자기가 프랜차이즈점에서 기계로 주문하는데도 팁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점은 뭔가 하면 이렇게 미국에서도 햄버거 가격이 18달러나 20달러가 등록된다 그러면 우리가 1,400원입니다. 지금 약 한 26,000원, 28,000원까지 된다. 정말 비싸죠. 그래서 요점은 이렇게 가격이 오른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전 세계 곡물의 40%를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합니다. 바로 밀이다. 또 그다음 식용유라든지 이와 같이 많은 원재료 자체가 워낙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물가가 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정권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또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 해리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업들이 계속 이렇게 물가를 올리고 있는 이유는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의식주, 옷과 음식과 주거, 주택은 3대 필수품입니다. 가격을 아무리 올리더라도 우리가 소비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똑같은 상황인데 정부도 지금 주택비라든지 우리나라 물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가급적이면 물가 수준 정도만 올려라.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한 2% 정도로 계속 낮게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도 이 물가가 대선의 큰 쟁점이 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의 빌미로 하고 있다. 그렇죠. 민주당의 해리스는 물가가 오른 이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을 해서 국민들에게 이해를 받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결론적으로 물가 수준에 맞게 좀 이 부분들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요즘 미증시가 이 경기 둔화라는 이러한 단어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경기 지표에 좀 굉장하게 증시가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이 경매 수요가 부진하면서 좀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또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는 그러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증시에는 좀 하방 압력을 또 가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좀 자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좀 채권 투자 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이 채권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채권 전망은 밝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 자산에 추가되는 부분이 바로 채권 투자와 금 가격입니다. 금이나 채권은 계속 안정적이 되는데 우리가 채권의 가격과 채권의 수익률은 반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기준금리가 5.5%에서 앞으로 기준금리를 계속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채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국채이자가 1921년도에 21%를 최고 기점으로 해서 90% 확률로 계속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렸고 그럼 국채이자도 같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경제가 안정되고 물가가 안정됐기 때문에 이제 국채이자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국채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점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5.5에서 금년도에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3.5%, 내년에 2.6% 계속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미국의 국채이자는 계속 낮아지게 되고 국채 가격은 올라가게 된다. 요점은 국채도 본인이 투자하는 여력이 있다 그러면 주식과 함께 일정한 비중, 한 10에서 20%를 투자하는 것도 아주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채 자체의 어떤 전망은 한마디로 밝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주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유가에 대한 얘기, 국제 유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5일에 3거래일 연속 계속 국제 유가가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었고 또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했는데요. 근데 또 반면에 6일과 7일에는 이틀 연속 상승을 했는데 아무래도 미국의 경기 침체가 좀 완화가 되었고 또 중동의 어떤 지정학적 위기는 또 오히려 커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풀이가 됐는데 사실 최근에 계속 지금 이 중동의 갈등이 최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국제 유가는 계속해서 좀 상승하게 될까요? 저는 아마 이제 국제 유가가 앞으로 계속 상승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5.5에서 앞으로 금년도에는 목표가 4.6, 내년도는 3.6, 2026년에 미국은 2.6까지 기준금리를 내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매년 1%씩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미국도 석유 수요가 증가하지만 중국, 한국이 다 석유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유가는 80달러에서 저는 한 120달러까지 앞으로 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한국은 지금 현재 석유 수입 1위 국가가 미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1위이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를 100% 수입합니다. 정확히는 한 99%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인데요. 이렇게 석유를 수입해서 이걸 가공을 해서 다시 또 다른 나라에 석유를 수출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 품목의 1위이고 석유화학이 2등이다. 이렇게 한국을 먹여 살리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와 석유화학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중동 전쟁이 앞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날짜는 지금 현재 12일에서 1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란에서 최고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라 이렇게 한 날짜가 지금 12, 13일로 예정되어 있고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본인들이 하고 있는 방어막이 아이언돔이라고 있습니다. 철의 장막 비슷하게 아이언돔인데 이것이 미사일을 막아내고 박격포를 막아내는 철의 방어막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뚫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란이 대규모로 공격한다 그러면 이것을 방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본토에는 1,000만 명이 살고 있고 나머지 1,000만 명이 유럽과 미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요점은 중동의 상황이 악화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선 큰 타격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 전체 석유의 70%는 중동에서 수입합니다. 우리나라는 석유에 대해서 이렇게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전기차가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의 10%, 그 다음에 앞으로 한 50%까지 증가할 거라고 하는데 이 석유를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원자력 발전소를 앞으로 한 100개까지 지어야 된다고 합니다. 전기차가 만약에 50%를 차지한다면 그만큼 석유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지만 전기 수요가 폭증하게 됩니다. 결론은 앞으로 석유 가격은 80달러에서 최고 120달러까지도 오를 수가 있다. 정부가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다변화를 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최근에는 또 이 경기 둔화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좀 하락하는 움직임도 보였었는데 결국에는 이 중동 리스크 때문에 좀 유가가 앞으로 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김대중 교수님 모시고 다양한 매크로 이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김대중 교수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시장에 가깝고 다양한 이슈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네이버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오스타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